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옹부주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필리핀 탈화산 폭발 피해 확산 소식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큐브, 오후 8시 뉴스,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청와대 연관 수사를 지휘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교체를 둘러싼 갈등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큐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지휘부가 대폭 교체되며 가시화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뉴스큐브에서는 인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후에는 공식 입장 없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기자를 연결해 윤석열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대검찰청 참모진 8명이 전부 교체된 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 라인이 대거 지방 또는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진 데 대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물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으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교체된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이 등용됐는데 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게 됐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고 충돌했는데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발표하며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윤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하는 등 비교적 조용히 지낸 반면 추미애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총장이 저해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스워치에서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힘을 보태왔고 윤 총장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호남 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 요직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취임 소감을 삽입하며 청와대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점이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장 때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부 교체 등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지만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로 주로 그려져 아쉬웠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띈 인사들의 움직임인 만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차원에서의 심층적 논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뉴스 20에서는 북한이 남한은 무시하고 미국과는 대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뉴스 20에서는 북한이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남한을 비난하면서 미국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짚어줬습니다. 비핵화 협상 상대는 미국인이라는 북한의 기조는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택한 이유를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대미강경 노선을 택한 북한 입장에선 남측이 중재 시도를 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협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전과 함께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진 상황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몸값 올리기를 시도하는데 한국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 가져온 불만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독자적인 남북 공조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한미 공조만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의 배경을 북한 전문 연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발언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이 택한 외교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뉴스 20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개월 만에 성사된 두 장관의 회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함께 대북 공조안을 우선 의제로 올려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국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회담의 전반적인 주제를 짚어줬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방식으로 파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의 북미 남북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한미 공조안에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미 장관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은 뉴스였습니다. 강 장관을 미국으로 출국하는 공항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 장소와 날짜를 자막으로라도 밝혀주었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출발 640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이 처음이며 수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후보로 호명되는 순간을 영상과 현장음을 살려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의 영예인 작품상 후보로 기생충, 곽신혜, 그리고 봉준호라고 불린 부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생충이 조커, 1917,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등 8개 작품과 함께 후보에 올랐고 봉준호 감독은 퀸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이지, 토드 필립스 등 세계적인 감독들과 감독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올해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까지 해외 시상식에서 50개에 가까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는 사실도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국제영화상, 편집상 등 총 6개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된 건 한국 영화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어줬습니다. 골든글러브 수상 역시 한국 영화로는 최초이며 골든글러브가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려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1955년 영화 마티 이후 칸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역대 2번째 작품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의미와 그동안 수상한 칸 영화제와 골든글러브 성적까지 종합해 한국 영화는 물론 세계 영화사상 의미까지 전달해줘 시청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12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치 1번지 종로의 역사와 만 18세 선거권 관련 내용, 그리고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풍량계에서는 총선 때마다 대권 주자 간 빅매치가 벌어지는 정치 1번지 종로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종로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수도의 심장부고 전통적 지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된다는데요. 전통적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역 의원으로 있지만 이전에는 한국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의 면모를 과시한 것은 19대 총선에서 정세균 의원이 승리하면서부터라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은 정세균 의원은 여론조사의 예상을 뒤엎고 20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또 종로는 많은 정치 거물을 배출했다는데요. 종로에서 금배지를 단 전직 대통령만 해도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패배한 정치인들은 큰 정치적 내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종로는 이번에도 잠룡의 대결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출전이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황 대표와의 종로 맞대결을 두고 이 총리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 대표가 어디를 택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선거 전략을 짜면서 판세와 승패를 좌우할 종로에 누구를 심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기상도에서는 연초 청신호 켜진 기업과 갈등에 먹구름 낀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맑은 기업으로는 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가 등장했는데요. 2년째 중국 제치고 조선수주 1등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양만이 아니라 LNG 운반선 등 비싼 배는 한국 동무대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기업은 솔브레인이었습니다. 불화수소 공급 체제에 갖추면서 탈일본 상징으로 떠올랐다는데요. 탈일본 상징으로 떴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막았지만 한국이 절치부심해 솔브레인이 올해부터 불화수소 소유량 7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가 12번 반복되는 흐린 기업도 소개됐습니다. 먼저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의 한국법인 FRL 코리아인데요. 불매운동 표적이 되더니 하반기엔 주주배당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주었습니다. 이 회사의 회계 주기는 1년 이후 처음인데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단 2달뿐이었는데도 다음 흐린 기업은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새 은행장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또 불거졌다고 합니다. 3번 연속 내부 출신 행장을 낸 이 은행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 행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새 은행장의 출근 저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을 흐린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1, 2대 주주간 알력, 성탄절 모자 충돌을 비롯한 내부 갈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투표할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고3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온 청년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교원단체 간 이견은 여전하다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교총 측에서는 정치 공방이나 이념 다툼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소년 선거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전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청소년 입당식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데요. 4.19 혁명을 계기로 만 20세로 2005년에는 만 19세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려를 고려한 여야는 그 후로 15년 만에 선거 연령이 또 한 번 낮아진 건데요. 다가오는 총선에선 선거 연령이 만 19세였던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선거 연령이 19세였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세계 90%의 선거 연령은 만 18세 이하라고 합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고3 유권자 14만 명을 위해 선거교육 자료 개발에 한창이라는데요. 고3 유권자들은 투표뿐 아니라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우선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모의선거 교육에는 외부에서 가공하지 않은 공식 자료가 활용된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독일은 청소년 모의 선거에서 2017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선거 연령 인하를 계기로 본격화하는 선거 교육이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양성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는데요. 이번 명품 리포트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이 만 19세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7세를 기준으로 설정해놨다는데요. 앞으로도 세계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들과의 우리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의 파병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면서 파병 시 우리나라가 져야 할 부담도 훨씬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또 왜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이제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인데요. 우리의 청해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아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30%가량이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서 이제 전 세계로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이제 대부분의 석유를 이들 지역의 산유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공격을 받게 되면 전 세계의 석유 수급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미국은 그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고 민간 선박 보호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동참을 우리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이제 핵 개발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란에 대해 미국은 석유 제재 등 압박을 가해왔고 또 이란은 이런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사살하면서 결국 양국 간의 이제 갈등은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등 실제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제 격추시켰다고 이제 뒤늦게 시인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반미 분위기가 다시 반정부로 선회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한국도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를 이제 압박해 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과의 이제 외교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의 민감한 그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또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고 또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파병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렸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병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또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서방 세계와 이란의 어떤 악연은 195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이란의 관리들과 결탁해서 이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란은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이제 선언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미국과 영국이 이제 비밀 공작을 통해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팔레비 왕조를 복원시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팔레비 왕조는 이제 본격적인 친서방 정책을 펼치지만 결국 호메이니가 이끄는 대규모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979년에 이제 미국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건물을 점령한 인질극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은 구출 작전을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인들 역시 이란을 이제 혐오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로도 이란 정권은 이제 강력한 반미 정책을 펼쳤고 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제 이란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양국의 불신은 깊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더 냉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핵 협정이 타결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핵 협정을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제 복원시키자 이란도 다시 이제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최근 양국이 이제 무력 충돌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제 파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보수와 진보 언론에 따라서 이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강조한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파병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동맹의 요청에 신뢰를 잃는 어리석은 외교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은 미국이 부른 보복, 미국이 풀 책임이 있다라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얻기 힘들다면서 전쟁에 괜히 끼어들어서 국익을 손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제 국익을 앞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논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파병 문제를 총선과 연결시켜서 이제 표를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슈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론이 이러한 외교적인 이슈를 얼마나 좀 성실하고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파병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좀 했습니까?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제 방위비 분담 어떤 협정 기한이죠. 2019년 작년이었습니다. 이미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한미 간의 거리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와 미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이제 6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드 하트 미국 대표와 협상한 그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방미길에 오르면서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제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느냐가 앞으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호르무즈 파병이 북핵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어떤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 목소리에 더욱 어떤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우회의 카드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해법을 내놓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또 당장 내일의 성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후, 2년 후 먼 미래를 이제 보고 가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복잡한 셈법이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고 가야 되겠죠. 특히 외교 문제는 이제 언론의 책임 의식이 더욱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이 외교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이제 국익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 또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반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 국익과 충돌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국익은 뭐 여야나 어떤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공통의 가치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가 국익으로 포장된 정파적인 주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